아버지, 저희가 걱정돼요. 요양원이나 간병인 문제를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의 걱정 섞인 말이 내 귀에 들어오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75. 제법 긴 세월을 살아왔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직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신문을 읽고 스스로 밥을 해 먹는데, 하지만 솔직히 인정해야 했습니다. 최근 들어 허리 통증이 심해졌고, 지난달에는 화장실에서 넘어져 이틀 동안 아무도 모르게 혼자 앓았습니다. 결국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 저를 걱정해 집에 왔을 때 그제야 발견되었지요. 아버지, 이래선 안 됩니다. 혼자 계시는 건 너무 위험해요. 그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가슴 한편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온 내가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노후를 준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은 연금이지만 매달 15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왔고 모아둔 저축도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건강을 자랑하던 제가 갑자기 넘어지고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하루 종일 생각했습니다. 노후의 길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자녀와 함께 살 것인가? 간병인을 고용할 것인가? 아니면 요양원에 갈 것인가? 세 갈래 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집에 오시는 건 어떨까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담감도 느껴졌습니다. 3평짜리 방에서 잠을 자며 손주들 눈치를 보는 생활. 그것이 과연 내가 원하는 노후일까요? 평생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모실게요. 그 말이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모신다라는 표현. 언제부터 내가 모셔야 하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자식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독립적으로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결국 저는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집을 정리하고 아들 가족이 사는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풀면서도 가슴 한편이 무거웠지만 잘 될 거야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라고 반갑게 맞아주었고 며느리는 정성스럽게 끼니를 챙겨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조용히 현관을 나와 동네를 산책했고 집안일을 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지 마세요. 현관문 소리에 애들이 잠에서 깨요. 며느리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순간 제 가슴에 작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식사 시간도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저는 평생 밥을 먹을 때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었습니다. 그것이 맛있게 먹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손자가 저를 따라하며 국수를 후루룩 소리내어 먹자 며느리의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버님, 식사할 때 조용히 해주세요. 지호가 따라하네요. 그리고 지훈이가 공부하는데 신경 쓰인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손님이구나. 아니, 어쩌면 손님보다도 더 불편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제 활동 반경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려면 볼륨을 최소로 해야 했고 부엌에 가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결국 제 방,
그 좁은 공간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저희가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혹시 방에 계시면 어떨까요? 아들의 말에 미소로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이것이 내가 원했던 노후의 모습일까요? 방 안에 혼자 앉아 벽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힘든 것은 손주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처음에는 반갑게 할아버지라고 불러주던 아이들이 이제는 제가 방에서 나오면 눈빛으로 말합니다. 왜 나오셨어요? 그들에게 저는 점점 낯선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자식의 집은 결코 부모의 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부모의 집은 언제나 자식의 집이 될 수 있지만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요즘 말씀이 없으신데. 아들의 걱정 어린 질문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저 조금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구나. 그리고 더 슬픈 현실은 제가 부담을 느끼는 만큼 아들 가족도 불편함을 느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서로 배려하려 해도 서로 다른 생활 방식과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방법은 실패였습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제 의도와 달리 모두가 불편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두 번째 선택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집을 떠나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30년의 추억이 담긴 이 공간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혼자 생활하는 것은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허리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가끔은 현기증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는 건 너무 위험해요. 간병인을 구해드리는 게 어떨까요? 딸의 제안에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내 공간에 들어온다는 생각만으로도 불편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또다시 넘어져 2시간 동안 일어나지 못했을 때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그래, 간병인을 구해보자. 첫 번째 간병인은 50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밝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첫날부터 그녀는 제 생활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반찬이 소박해서야 어떻게 건강을 지키세요? 고기도 좀 드셔야죠. 평생 소박하게 먹어온 제게 갑자기 고기 반찬이 가득한 식탁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계속해서 저의 생활 방식을 바꾸려 했습니다. 왜 이렇게 아끼세요? 돈 모아서 뭐 하시게요? 좀 더 편하게 사세요. 제가 절약하는 습관은 평생 지켜온 가치관이었습니다. 불필요한 전기를 아끼고 물을 절약하고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는 것.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구두쇠 노인의 행동으로만 보였나 봅니다. 결국 첫 번째 간병인은 일주일 만에 그만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어르신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분을 찾아보세요. 두 번째 간병인은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친절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스마트폰만 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가끔은 제가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해 화장실에서 기다려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전화 통화 중이었어요. 무엇보다 힘든 것은 내 집에서 낯선 사람과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한다는 부담감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조심스러웠습니다. 내 집이지만 마치 손님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두 번째 간병인도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르신, 다른 집은 더 편하게 해주는데 여기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세요. 저는 그저 기본적인 도움만 필요했을 뿐인데 그녀에게는 그것이 너무 많은 요구로 느껴졌나 봅니다. 결국 그녀도 떠났습니다. 세 번째 간병인을 구하기 전에 저는 비용을 계산해 봤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하는데 매달 5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연금과 저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아들과 딸이 비용을 보태주었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부담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희가 책임질게요. 하지만 그 말이 더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 했는데 오히려 더 큰 짐을 지우게 된 것 같았습니다. 간병인을 보낸 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것도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도 저에게는 맞지 않았습니다. 남은 선택은 하나, 요양원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알아본 요양원이 있어요. 시설도 좋고 평판도 괜찮아요. 아들이 보여준 고급 요양원 브로셔를 보며 망설였습니다. 깨끗한 시설,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 다양한 프로그램,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월 300만 원이 넘는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비싼 곳은 어떻게? 제 말을 들은 아들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곳도 알아봤어요. 월 150만 원 정도 하는 곳도 있어요. 시설은 조금 낡았지만 기본적인 서비스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더 저렴한 요양원을 선택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더 이상의 경제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양원 입소 당일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온 제가 이제는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작은 가방 하나에 필요한 물건들을 담고 아들의 차를 타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 어르신. 환영합니다. 요양원 직원의 밝은 인사에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내받은 방은 다른 노인과 함께 쓰는 2인실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침대 2개, 옷장 2개가 전부인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여기가 앞으로 어르신이 지내실 곳입니다. 식사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에 제공됩니다. 아침 9시에는 체조 시간, 오후 2시에는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 곳. 저는 그 순간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평생 자유롭게 살아온 제가 이제는 누군가가 정해준 일정에 따라 살아야 한다니. 첫날부터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 식사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고 밤 10시 소등은 너무 이른 취침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방 안의 낯선 동거인과의 생활이었습니다. 박 노인님, 지금 운동 시간입니다.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강당으로 모여주세요. 직원의 안내를 따라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100명 가까운 노인들이 모여 함께 체조를 하는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슬펐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동작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공간에서 하고 있었으니까요.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음식을, 같은 양을, 같은 시간에 먹었습니다. 저는 평소 밥을 적게 먹는 편이었는데 남기면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박 어르신, 왜 안 드세요? 음식이 맛이 없나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모든 생활이 통제되고 모든 행동이 감시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점점 자유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원했던 노후의 모습일까? 30년간 살아온 내 집, 내가 심은 작은 화분들, 내 마음대로 볼 수 있던 텔레비전, 모든 것이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저 박노인님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수많은 노인 중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아, 나 집에 가고 싶다. 아들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요양원은 제게 맞지 않았습니다. 편안함과 안전을 위해 자유를 포기하는 것, 그것은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나온 후 저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모든 선택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녀와 함께 살기, 간병인 고용하기, 요양원 입소. 어느 것 하나 제게 맞는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하루 종일 생각했습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내 삶을 유지할 방법이 없을까? 이 문제는 마치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처럼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었지만 그래도 매일 걷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늘 지나다니던 골목길을 걷다가 문득 작은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행복한 하루라는 이름의 그 카페는 몇 달 전에 새로 문을 연 곳이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은 없었지만 오늘따라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따뜻한 불빛이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편안한 분위기의 작은 카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테이블은 5개 정도 아늑한 느낌의 공간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3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밝은 미소가 왠지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주시겠어요? 제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젊은 남성이 나왔습니다. 여보, 설거지 좀 도와줄래? 민준이가 자꾸 보채서. 그 말에 여성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방 문이 살짝 열리며 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혹시 직원이 없나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부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애도 봐야 하고 카페도 운영해야 하고 좀 버겁긴 하지만 어떻게든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작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무언가 떠오른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차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카페는 깨끗했지만 구석구석 손이 덜 간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바쁜 부부가 아이를 키우면서 카페를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을 테지요. 실례지만 청소는 어떻게 하세요? 제 질문에 여성은 조금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 저희가 직접 해요. 손님이 없는 시간에. 하지만 요즘은 손님이 조금씩 늘어서 시간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청소를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부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에서 의구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처음 본 노인이 갑자기 청소를 도와주겠다고 하니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겠지요. 죄송해요. 갑자기 이상한 제안을 했네요. 제가 사과하자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그냥 갑작스러워서요. 혹시 왜 그러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솔직하게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녀와 살아보았지만 맞지 않았고 간병인도 고용해 보았지만 그것도 맞지 않았으며 요양원도 가보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지만 가끔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저는 청소하는 것을 좋아해요. 집안일도 평생 혼자 해왔고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돕고 싶어요. 부부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고민이 읽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서로 돕는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요? 그 말에 부부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제 생각을 정리해 말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카페 청소를 도와드리고 필요한 자비를 해드릴게요. 그 대신 하루에 한 끼 식사와 간단한 집안일을 부탁드리면 어떨까요? 부부는 놀란 듯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제안이 너무 뜬금없게 들렸을 테지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가끔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간병인을 고용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자녀에게 의존하기는 싫어요.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다면 모두에게 좋은 일이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깊어졌습니다. 부부의 이름은 민석과 지영이었고 3살배기 아들 민준이를 키우며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직원을 고용할 여유가 없었고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정말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어르신? 지영의 물음에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껏 찾고 있던 해답을 발견한 것 같아요. 서로 돕는 관계, 그것이 제가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카페로 향했습니다.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지만 민석 씨가 미리 알려준 대로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석 씨는 이미 와서 빵을 굽고 있었고 지영 씨는 민준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 정말 오셨네요. 민석 씨의 말에는 약간의 놀라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정말 나타날지 확신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약속은 지켜야죠.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물걸레로 닦고 테이블과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제 나이에도 집안일은 늘 해오던 것이라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전 9시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뒤편에서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찾아오는 단골들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영 씨가 다가왔습니다. 박 어르신, 점심 드세요.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테이블에는 따뜻한 국과 밥,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먹던 단체 급식과는 달리 정성이 느껴지는 가정식이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이렇게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다시 청소와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오후 2시쯤 손님이 거의 없는 시간에 지영 씨가 민준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박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지영 씨가 민준이에게 인사를 시키자 민준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민준아, 안녕. 할아버지랑 놀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민준이와 친해졌습니다. 블록 쌓기를 하고 그림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지영 씨는 그 시간에 잠시 쉬거나 다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 5시 카페 일과가 끝나갈 무렵 민석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 어르신,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 편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맛있는 식사도 대접받고 민준이와도 놀 수 있어서 즐거웠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이것이 제가 찾던 답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매일 아침 카페에 나갔습니다. 점점 일에 익숙해졌고 카페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민석 씨와 지영 씨도 제게 더 편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갑자기 허리 통증으로 카페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다 통증이 너무 심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전화로 민석 씨에게 알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르신? 병원에 가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 상태를 걱정하는 민석 씨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조금 쉬면 나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지영 씨가 민준이를 데리고 서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 괜찮으세요? 죽 끓여왔어요. 그리고 약국에서 파스도 샀어요. 지영 씨는 제 집 부엌에서 능숙하게 죽을 데우고 허리에 파스를 붙여주었습니다. 민준이는 제 옆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지영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이 매일 저희를 도와주시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우리는 이제 서로 돕는 사이잖아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서로 돕는 사이. 그것이 바로 제가 찾던 관계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민석 씨와 지영 씨에게 더 깊은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카페 청소를 돕는 것도 좋지만 더 확실한 관계를 맺었으면 해요. 매달 50만 원을 드릴 테니 하루 한 끼 식사와 가끔 제가 아플 때 돌봐주실 수 있을까요? 부부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곧 동의했습니다. 박 어르신, 저희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저희는 어르신을 정말 좋아해요.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카페에 가서 청소를 돕고 점심을 먹고 때로는 민준이를 돌봐주었습니다. 대신 지영 씨는 주 2번 제 집에 와서 빨래와 청소를 도와주었고 가끔 반찬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아플 때나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연락할 수 있다는 안정감이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그것이 제게는 그 어떤 돈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와 민석, 지영 부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로를 돕는 관계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는 그들에게 더 깊은 협력 관계를 제안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은 후 민석 씨와 지영 씨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두 분, 오늘은 조금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제 생각을 풀어놓았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가 만든 이 관계가 저에게는 정말 소중합니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민석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박 어르신. 어르신 덕분에 카페 운영이 한결 수월해졌어요. 게다가 민준이도 어르신을 정말 좋아하고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장기적인 관계를 생각해 봤어요. 사실 제가 조금 모아둔 돈이 있습니다. 은행에 넣어둬도 이자가 별로 없고 자녀들에게 주자니 그들에게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요. 지영 씨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요? 제 마음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 카페에 소액 투자를 하고 싶어요. 3천만 원 정도요. 대신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로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은 계속 돕겠습니다. 부부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제안은 예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어르신, 그건 너무 큰 돈이에요. 저희가 어떻게... 제가 민석 씨의 말을 끊었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이건 투자예요. 여러분의 카페가 잘 되면 저도 좋은 거고, 만약 잘 안 되더라도 저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무엇보다 이 관계가 오래 지속되었으면 해서요. 다시 생각해보면 이 제안은 단순한 경제적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관계에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돕는 이 관계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를 바랐던 것이지요. 일주일 동안 부부는 고민했고 결국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3천만 원을 카페 리모델링과 장비 구입에 투자했고, 그들은 매달 100만 원을 저에게 생활비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카페는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새로운 커피 머신이 들어왔고, 내부 인테리어도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원 한 명을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덕분에 민석 씨와 지영 씨의 부담이 줄어들었고, 카페 운영도 더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매달 100만 원의 생활비는 연금과 합쳐져 충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더 이상 자녀들에게 손을 벌릴 필요가 없었고, 오히려 생일이나 명절에는 작은 선물을 사줄 여유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제 집에 방문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정말 좋아 보이세요. 카페에서 일하는 게 그렇게 즐거우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필요한 곳이 있다는 게 좋구나. 그리고 민석이 부부와 민준이는 이제 내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어. 아들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죄책감과 안도감이 섞인 표정이었지요. 저희가 잘 모시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버지.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너희도 너희 삶이 있고, 나도 내 삶이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란다. 투자 이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카페에 나가 청소를 돕고 가끔은 계산대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손님들은 저를 카페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반겨주었고, 저 역시 단골 손님들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민준이는 더욱 자라 이제 4살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손자와 다름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박 할아버지 라고 반갑게 달려오는 민준이의 모습은 제 하루를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지영 씨는 주 3번 제 집에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었고, 때로는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고, 덕분에 저는 카카오톡으로 자녀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제 마음의 안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노후를 걱정하지 않게 되었고,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다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협력 관계는 제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고 동시에 누군가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찾던 노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저는 80살이 되었습니다. 민석 씨와 지영 씨, 그리고 이제는 초등학생이 된 민준이와 함께한 지도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진정한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노후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있을 때 한 노부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 카페 주인 되시나요? 지나가다 보니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여기서 일을 돕고 있어요. 투자자라고 할 수도 있고, 가족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들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이 5해 동안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처음 자녀의 집에서 살았던 경험, 간병인을 고용했던 시도, 요양원에 들어갔다 나온 일, 그리고 마침내 카페 부부와 맺게 된 특별한 관계까지. 정말 특이한 방법이네요. 저희도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은데, 저는 그들에게 제가 깨달은 몇 가지 진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이 말은 제 평생의 신념이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있고 그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새로운 가족을 만들 수 있어요. 민석, 지영 부부와 민준이는 제게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그 어떤 가족보다도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으며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혈연만이 가족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이 때로는 더 단단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부부는 깊은 생각에 잠겨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겠지요.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홀로 남겨지는 것도 두려운 그 마음을 저는 너무나 잘 이해했습니다. 노후 설계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맞는 해답은 찾을 수 있어요. 이것이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이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살기, 간병인 고용하기, 요양원 입소하기. 이 모든 선택지가 어떤 사람에게는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맞지 않았지요. 대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제 노후를 설계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서로 도울 수 있는 이웃이 있습니다. 다만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노부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무언가 깨달음을 얻은 듯한 빛이 보였습니다. 며칠 후 민석 씨가 카페 테이블에 앉아 계산을 하고 있을 때 제게 물었습니다. 박 어르신, 정말 후회 없으세요? 저희와 이런 관계를 맺은 것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이 관계를 통해 저는 경제적 안정을 찾았습니다. 요양원 비용 300만 원, 간병인 비용 500만 원과 비교하면 매달 100만 원은 훨씬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요. 신체적 건강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카페에서 가벼운 일을 하며 활동량을 유지했고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제 건강 상태가 또래에 비해 훨씬 좋다고 말했습니다. 정신적 안정감은 더욱 중요했습니다. 외롭지 않았고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며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매일 민준이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가 독립적으로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명절이나 기념일에 만날 때 더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지요. 요양원, 간병인 외에도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모든 노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회가 제시하는 전형적인 노후의 모습만이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